요즘 엊그제부터 APEC 기간 중에 모든 이슈가 금관인데요. 음 뭐 한미 그 관세 협정이나 여러 가지 그 국방 이런 문제보다도 모든 그 언론의 이슈가 트럼프 에게 준 그 선물 금관, 그게 언론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글을 통해서 많이 제 소견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 역사학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토암산 기슭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어릴 적엔 거의 경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많은 불교 문화를 접해보고, 또 커서 대구로 유학 와서는 제가 대학을 천마가 그 학교의 상징인 그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영남대학을. 그래서 사실은 처음 고등학교까지는 영남대학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대구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갈 생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각 그 대학을 견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내리는데 천마가 그 학교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민족중흥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친필을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게 그 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내가 이 학교에 올 그런 운명인갑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유심히 뭐 여겨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경주가 고향이고 천마총회 어렸을 때 자주 가봤고, 또 금관이나 뭐 여러 가지 신라의 건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신라의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그죠? 그리고 황금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 그 더 나아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 자연을 숭배한, 그리고 토템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저는 토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숭배 사상이죠. 그 인간을 모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선인들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본받는다는 거지. 저는 신이라는 것은 자연과 우주와 만물과 이 주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인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서 오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신성시 여기는 것은 우리 자연이고 산이고, 그죠?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한 우주입니다. 우주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황금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사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지만은 거의 국사 교과를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마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주로 이제 고려 시대라든지 뭐 근대사라든지 또 이제 그런데 삼국 시대나 가야 시대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의 교육이 거의 일제 시대 때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거기 가면은 이제 영남대 가면은 압독국이라 해서 그 암양에 또 큰 고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 신라에 복속되기 전에는 큰 부족 국가였고, 창녕에 가도 있고, 뭐 가야 이쪽에 그 합천에 가도 있고, 또 저 어성에 가도 전문국이 있고, 뭐 많습니다. 뭐 각지에. 그리고 울산에 가면은 그보다 더 오래된
거의 7,000년 만년된 그런 각석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를 중심으로 사방 가까운 곳에 가야 문화와 신라 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에서 자랐지만은 대구에서 오래 40년 이상 대구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라 문화 이전의 원형 문화를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걸 보존하고 그걸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어쨌든 삼국을 통일하고 태종 무열왕릉이나 문무왕릉이나 신문왕 이 시대에 그때까지만 해도 왕권이 강력하지가 못했거든. 근데 문무왕 들어서 통일하고 신문왕과 그 아랫대에서 그 이제 효소왕, 성덕왕, 그죠? 뭐 이 정도 돼서 하고 또 그때만 해도 불교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했거든, 건 같거든요. 그럼 이제 불국사도 사실은 문무왕,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 성덕왕, 그 아들인 효성왕, 그 다음에 경덕왕이거든요. 그럼 경덕왕 때에 불국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과거에 황룡사라든지 뭐 분황사라든지 뭐 그게 선덕 여왕 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불교 문화가 그 전에 많이 유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분황사라든지 첨성대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 당시에는 하늘을 보고 분황사에서 제를 지내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게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분황사로 바뀐 거라고 봐야 역사를 올바르게 보는 그 흐름에서 저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당사 모전석탑 이런 것도 그 나중에 지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라를 제대로 보려면은 이 건관의 역사 그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건관은 사실은 압독국에도 건관이 발견됐고 제가 직접 가보면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작아요. 그리고 이 산 모양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옆으로 이렇게 세웠고 신라의 경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 건관이 이 작고 이렇게 산 모양을 하나로 해가지고 옆으로 세 개를 이렇게 세워서 조금 이게 단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수나무 왕관 뭐 섰는 정도 느낌 들도록.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신라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부족 국가 시대에 각 부족의 장들이 그 신녀죠. 그걸 모르고 그 당시 신녀는 요즘 얘기고 그 당시에는 그걸 하늘을 보고 산에 가서 자기 부족의 안녕을 보는 청관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늘을 본다 청관녀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시대, 가야 시대는 사람을 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녀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때는 자연을, 그죠, 하늘을 예를 들어 신으로 보는, 그죠, 뭐 산에 또 하늘, 뭐 자연 이런 것을 신으로 봤지 사람을 신으로 보는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녀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천관녀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고. 근데 불교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지만은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그런데 그게 후대에 나오면서 자꾸 역사가 신화가 돼서 이렇게 신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과거 시대는 인간을, 그죠, 신으로 보지 않은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을 신으로 보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토템이라든지 뭐 제천 행사를 하는 이주 그걸 청관녀라고 표현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청관녀들이 하늘에 제를 지낼 때 썼던 그것이 이제 금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조금 어떤 기반을 닦아갈 때 이제 이것이 금관이 이제 화려해지고 그때는 이제 제 나라도 커졌지만은 많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국가에 대한 제례를 지내는 것이 하나의 행사로서 요즘 에이펙처럼 아마 국가에 아마 왜 그걸 잘 지내냐에 못 지내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우리 팀 우리 그 군사가 나가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례를 정성스럽고 또 크게 지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이 우리가 뭡니까 고려 시대에 우리가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만들어서 국가 불교의 힘을 빌어서 외구적을 물리치려고 마음을 먹었듯이 이제 이 왕관 이 뭡니까 지금 금관이지 왕관이 아니고 금관도 더 정성스럽고 더 화려하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도 3단 삼신사상을 해서 산을 3개 출자가 아니고 이 삼신사상이에요. 산을 3개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정점이 이제 황남대충 북분에 있는 그 여인의 그것이 선릉 금관이 정점이거든. 그것이 엄청 화려하거든. 크지는 않지만은 거기도 고곡이 많이 달렸어요. 그죠? 고곡이 다른 다른 그 금관보다도. 근데 그것이 여왕 것이 아닌데 그것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뭐 공주 거냐 이러는데 아니면 뭐 왕비 거냐 이런데. 근데 남분에 묻혔는 그 왕이라고 추정되는 거기에는 은관과 금동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 철제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만 점이. 그죠? 주로 전쟁과. 그래서 저는 이 금관의 주인공은 김춘추의 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춘추의 딸이다. 그럼 누구냐? 그러면 문무왕의 여동생인 거예요.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무왕의 여동생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김유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무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김유신의 이 대장군이면은 쉽게 말하면 총책임자면은 태자로서 그러니까 상장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김유신은 이제 김유신이 그 문무왕의 외삼촌이잖아요. 그 김유신은 문무왕의 외삼촌이면서도 또 자기 누이의 또 남편이니까 뭐라 그러죠? 그 매제래야? 그런 형태인데 이 당시만 해도 그 전쟁을 할 때 아주 국가제를 크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왕비가 성관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왕권이 왕의 여동생 그러니까 공주지요. 공주가 잘 시집을 안 간단 말이에요. 시집 갖는 공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신성시 여기는 한 사람은 이제 청관녀가 되는 겁니다. 시집을 안 가고 그런 역할을 우리 역사책에서는 간혹 미실이라는 그런 가상의 인물로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미실이가 했고 또 덕망공주나 그러니까 뭡니까 천명공주, 덕망공주 우리가 뭐죠 그 선덕여왕, 진덕여왕의 그 세 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왕이 오르기 전에는 그런 청관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으로써 이제 남자가 끊기니까 이 청관녀 역할을 하던 공주가 여왕이 되는 자연스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청관녀의 지위가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권이 조금씩 강화되면은 실제로 그 전까지만 해도 지등왕, 법흥왕 때 왕권이 많이 강화됐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청관녀 역할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청관녀의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왜 청관녀들이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왕의 권위보다도 그 사람의 기륭을 점치는 걸 더 믿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김유신이 이제 사후에 이제 묻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나서 수십 년 후에 이 김유신의 아내죠. 김유신의 아내면서 김문무왕의 여동생인 이 지소부인은 그 뒤를 이은 신문왕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으로 볼 때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와이프고 자기 그 선대왕의 여동생이고 자기로서는 고모잖아요.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녀, 청관녀의 역할을 맡는 거고. 그리고 이 지소 부인은 신관녀면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김유신의 아내로 들어간 것도 전략적인 왕실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김유신은 전처가 있었고 전처에서 아들 5과 딸 2을 낳았다는 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낳고 이미 아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유신이 50이 넘은 나이에 이 지소 부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 청관녀를. 그런데 그렇게 둘째 부인 같으면 우리가 말하면 색한이 첩이잖아요. 그 청관녀 모든 왕실의 최고 인 고모를, 그러니까 이제 공주를 그 김유신에게 후처로 보낸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김유신은 역사책에서는 가야의 후손이고 여기는 정통 진골 고려 이렇게 뭐 신라의 왕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죠. 사실은 그것도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유신은 그러니까 토착 세력의 왕인 거예요. 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김춘추는 그러니까 도래인의 어떤 신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도래인의 킹이고, 이렇게 봐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뭐냐? 그 당시의 세력 균형으로 봐서는 오히려 김유신의 세력이 더 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김유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매제인 김춘추를 왕으로 옹립을 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군으로서 평정을, 그죠? 나라를 평정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삼국전쟁에 나갔어. 왜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그 군권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게 되면은 원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군권을 가지고 자기 매제와를 왕으로 옹립해 놓고 그 조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삼국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희석되고 적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 사람 영웅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저는 오히려 김춘추나 그 문무왕보다도 김유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을 그 황남 대총의 남부는 김유신의 묘고 북부는 그 지소부인, 그 청관여인 지소부인의 묘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여러 번 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왕관을 이제 그 옆에 바로 천마총의 왕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이 세 개는 삼신사상에 의해서 세 개를 썼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네 개를. 그때 출자 2개가 되니까 산을 네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때부터 이제 커지면서 더 높아지는 거거든, 이 왕관이. 이것은 이제 청관녀라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는 왕이 그걸 대신하는, 그죠? 그런데 이게 불교 문화가 완전히 이제 성행해지면서 이제 출가자 스님이,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대사 스님들이 주로 왕족들이, 왕이 못된 왕족들이 그 역할을 맡았거든요. 다 왕족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왕이 맡는 것보다는 왕은 이제 정치와 경제와 이런 진짜 정치를 하는 거고, 거기에 관한 제례는 이제 스님들이 맡게 되고, 불교.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융성해지는데,
그것이 성덕왕과 경덕왕이니까 문무왕 세대보다는 한참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지소부인의 역할은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 왕권을 강화하니까 그 왕권 강화의 주목적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김유신의 자손들을 혹시 왕권에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지소 부인은 김유신의 아들 원술랑과 아들이 다 전장에서 용맹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술랑이라든 여러 가지 설화가 있어요. 그 원술랑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김유신이 아들로서 인정을 안 했는데 그 지소 부인이 그 원술랑을 달래고 그래서 뭐 숨어서 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김유신과 청관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의 설화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실은 그 지소 부인이 그 김유신의 자손들이 왕권을 못 넘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김유신의 후처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경덕왕이 이제 때에 이제 불교가 성행해지고 모든 것이 왕권이 양화되고 이제 그 김춘추 계열의 후손들이 왕위를 그죠 순조롭게 이어받아 경덕왕 때에 가서는 경덕왕이 이 지소 부인을 그죠 이제 지소 부인 그 전에만 해도 뭐 이름이 없었는데 대부인에 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가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처럼 그런 부자를 쓰는 게 아니고 하늘 천자 위에다가 꼭대기라는 그 지아비 부자를 그 당시에 부인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와서 옆에 계집 여자에다가 이렇게 해는 부인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 부인은 하늘 천자 위에 꼭지 이렇게 올라오는 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조선시대 와서 지아비부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인에 봉했다. 그게 이제 왕권 강화에 지대한 공로를 해서 자기 왕광왕 고모죠. 그래 이제 부인에 봉했다 하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소 부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수로 부인, 지소 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높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로 부인, 우리가 김수로 왕의 뭐 부인을 수로 부인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직책, 개인의 이름이라보다도 극종충입니다. 지소 부인. 지소 부인도 뭐 법흥왕의 부인 왕비도 지소 부인, 무슨 지소 부인도 몇 군데 나오고 수로 부인도 또 그 김수로 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수로 부인이 몇 개 나오거든요. 기록에는. 지소 부인이나 수로 부인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극존칭의 최고의 여성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주에도 이렇게 세 개로 나온 게 많고 이제 네 개로 이렇게 출자가 네 개로 하는 게는 좀 높고 좀 덜 화려하고 그런데 무겁고 아주 또 이 높으니까 그죠. 그리고 좀 크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금관은 청관녀가 국가 재래에 서던 거고 그 뒤에 이제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잠깐 서다가 불교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재래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이제 왕관보다는 불교의 이제 불상 또 불교의 화려한 그런 금관 아니 금문화, 세공문화 이런 것이 이제 불교 문화로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동관과 금동관하고 금관은 이제 동에다가 이제 금을 이렇게 도금을 해놨는 게 금동관이고 아예 전체가 금인 것이 이제 금관이거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 금관을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금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라의 금이라는 것은 아주 순도가
높다. 그런 그 순도 높은 재련 기술이 현대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재련 기술이 신라에 발전했을까? 뭐 외계인이 와서 한 거냐? 아니면 그보다 더한 선진 문명이 있다가 망하고 다시 된 거냐? 이런 이제 설왕설래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이제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금을 채굴할 때 이렇게 뭡니까? 굴을 파서 채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 바닥에 있는 금을 싹 다 끌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꾸 들어가서 턴을 파서 이렇게 돼가 기술이 되는데 신라시대만 해도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있는 금을 골렸단 말이에요. 근데 상류에 있는 금은 순도가 99.9%가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금이 저 바닷가 형산강 아래 또 저쪽에 어딥니까? 태화강 아래 하구 아니면 또 우리 고향 그 대종천 아래 제일 밑에 가면은 그것이 저절로 99%가 돼버려요. 왜냐면 수없이 떠내려 가면서 불순물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 물이 구르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재련이 되는 거죠. 그 아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다 해서 녹이면 동그랗게 되면서 찍으면 아주 불순물이 없이 돼가 좀 보들보들하고 매끄럽고 이렇게 연약한데 불순물이 있으면 이게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순물이 많을수록 이 세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뭐 김해 우리 낙동강 하류나 뭐 저런데 가면은 하루에는 가면은 그 당시는 이게 골릴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재련을 그렇게 해준 거지 그냥 불순물 많은 걸 가져와 가지고 인공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마을 거기는 이제 백토가 많이 나거든요. 백토. 화장품의 원료인. 그래서 이제 상류에서 백토를 전부 다 캐면은 그게 전부 다 어쩌다가 저기 실려 가지고 이제 그 냇가에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면은 이제 언제 우리 학교 갈 때 그거 주워 가지고 오라 이러거든요. 선생님이. 왜냐? 분필로 쓰려고. 분필이 그 당시는 그게 안 했어요. 분필 떨어지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럼 선생님 그거 주워 오란다. 근데 그게 순도가 낮은 걸 주워 가면은 흙판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그리면 흙판이 기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골려오라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아주 동글동글한 거 약간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거 예쁜 거 이런 걸 골려가면 그건 100%그 백토고 좀 모양이 안 이쁜 거 이런 거 골려가면 그걸 먹어버리거든. 그것만 왜냐면 내려오면서 점차 불순물이 깎이고 엑기스만 싹 남아가지고 예쁘게 된 거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이제 이런 거는 100% 백토예요. 예. 그런 건 아주 무르면서 분필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이 금도 그렇게 하류로 내려가서 아주 물과 모래 사이에서 깎이면은 순도가 99% 가지 않나. 그것이 이제 자연에서 재련하는 방법이고 우리 신라인들은 옛날 고대인들은 자연을 숭상했던 사람이에요. 자연을. 모든 그러니까 자연을 숭상했지 개인의 그러니까 사람을 숭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민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봤고 그런 사상의 기본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고 이런 정신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의 가장 자유정신, 자유와 평등이라는 현대 정치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사상을 제도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족이었다는 것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인간의 개인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자유와 평등 이것이 엄청나게 강화된 시대예요. 누구나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나가 뭐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너무 자유가 방임이 되는까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자유가 주어지고 가짜 뉴스가
승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까지 있던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존중이라기보다도 이제는 그걸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도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해결해 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은 경제적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개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이 아주 강화되고 또 개인주의가 되는데도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돼서 인간의 이 경제적이 피폐받고 내면이 경제로 인해서 또 피폐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평등을 실현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이것은 누가 개인이나 누가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뭐 개인 인격의 평등이 100% 실현되는 이런 현대 사회에 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자유가 오히려 내면의 그런 뭡니까 인격을 깎아먹는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 사회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저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또 경제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노예가 아닌 그 노동을 이나 지적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폐함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곧 터전이거든요. 그런 터전을 만들고 싶어서 메타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밤낮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고 제 뜻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 제가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